자, 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고 반장. 네. 7월 1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 반장. 요즘 이제 미국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네.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는 전략을 접은 분위기예요. 네, 이제는 일괄타결보다는 차근차근 상대적으로 단계적인 네. 방식에 확실히 무게를 싣는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북한 관련 트위터를 올렸는데 네.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북한에게는 익사이팅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오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최재성 의원 등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의원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경선 후보 등록이 토요일까지거든요. 맞아요. 며칠 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네네. 네. 네, 뭐 둘 중 하나일 것 네. 같습니다.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면 조용필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한다. 네. 그걸 좀 노린 뭐 둘 중 하나겠죠. 네. 이따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짚어줘요. 예.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1명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오늘 나왔고요.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됐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내용이 많으니까 잠시 후에 신 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보고요. 출범 20일이 넘은 드루킹 특검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정치권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죠. 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금품 수수 경위, 또 김 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는 드루킹의 측근이죠.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증거를 조작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지금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제 적시를 해놨는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걸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어제 고 반장이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내일은요,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4월이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형을 이미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형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미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있어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경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역시 내일 함께 1심 선고가 열려요. 그러니까 내일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이제 1심 선고가 되는 거고 내일 선고 공판이 TV로 이제 생중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내일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후 5시에 정치보회를 시작합니다. 양 반장 지각하지 말고요. 오늘 정치보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또 군용 헬기 마리온 추락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기무사 개업 문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상황도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또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 얘기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유족 35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생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죠. 해병대 헬기 마리논 추락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위 활동이 오늘 본격화됐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는 앞선 두 가지 소식을 비롯해서 청와대 또 외교안보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노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초동 법원 청사를 찾았습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서인데요.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에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지는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친부모에겐 각각 4천만 원, 형제 자매와 조부모 등에도 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몰 원인, 책임 소재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서야 손을 꼭 마주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얼마나 무능했고, 아니 무능을 넘어 아예 구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고,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도 거부한 채 지리한 소송을 이어온 건 단순한 보상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정부가 책임 회피와 은폐에만 몰두해온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역사에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록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항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2심 재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것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큰 책임을 묻는 그런 2심 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마르지 않은 가족들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담화가 떠오르는데요. 얼마 전 드러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이조차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기획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지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 발생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해병대 헬기 마리논 추락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추락 원인을 놓고 기체 결함이냐 조종 실수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보시죠. 헬기가 이륙해서 화면 왼쪽으로 움직이는가 싶더니 5초도 안 돼서 프로펠러가 분리돼 날아가 버립니다. 이 날개를 잃은 동체는 곧장 추락하고 날개만 하늘에 남아 잠시 더 돌다가 떨어집니다. 이건 뭐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 아닌가요?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본체에서 날개만 저렇게 뚝 떨어지리라 상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회전 날개 전체가 아니라 4개 중 하나가 먼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후에 날개와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샤프트, 그러니까 날개 뭉치와 동체를 연결하는 축이 부러집니다. 이 잔해를 봐도 날개 한 개만 동체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따로 발견됐습니다. 공중에서 내엽을 가지고 있는 회전체 날개에서 한 엽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 나머지 3개의 균형이 맞지 않아 메인 샤프트에는 커다란 진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진동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축을 부러뜨린다든지. 군 조사위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사고 헬기인 마리논 2호기에서 그동안 동체 떨림 같은 진동 문제가 발견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업체인 카이츠 기술진이 해병대 1사단에 상주하면서 정비 책임을 맡아왔었고 사고 당일에도 카이츠 기술진이 정비를 끝내고 이 진동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비행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수리온을 해병대용으로 개조하면서 날개를 접이식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군은 마리논의 원형인 수리온 90여 대는 물론이고 경찰과 산림청 등에서 쓰고 있는 수리온의 파생기 중 6대의 비행까지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진 명결식 같은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책임 있다. 국가배상 책임 판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세월호 참사 발생 4년 3개월여 만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한 거죠, 최 반장.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355명이 국가 그리고 청해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희생자 당사자에게는 1인당 2억 원, 희생자의 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 또 형제, 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 유족들이 1인당 1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었습니다. 대법원 권고안에 따른 이 대형 재난사고 시에는 이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상한액이 있는데요. 이 4억 원입니다. 자, 이 4억 원에 사망자가 성인이 된 뒤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은 데 대한 보상, 그러니까 일실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해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자, 재판부도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위자료에 더해 3억 원에서 6억 원의 이 일실 수입도 지급하기로 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희생자들 국가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평균 7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사실 유족들이 이 보상금 문제 때문에 논란과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세월호 특별법 배상금을 거부했는데 이건 배상금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민사재판상의 화해가 성립이 된 것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소송을 내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성금으로 1인당 3억 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이 자금을 이 참사 원인 규명에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조계에서도 대형 사회적 참사에서 이 정도 수준의 보상은 그다지 특별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3년이었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에서도 일실 수익과 더불어 별도 위자료 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1993년 서해 회리호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보통의 화재 사고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1억 5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요, 해경, 또 청해진 해운 소속 선원 등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제 형사 관련한 그런 선고가 내려졌지만요. 오늘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항소심 재판이 또 이어질 거니까요.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해병대 헬기 마리논 추락 사고인데 아까 이제 그 신반장이 관련 영상도 소개를 했고 아직은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저희가 뭐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긴 이르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군조사위원회가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사고 당시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아까 집중발자에서 보셨겠지만 이륙 후 5초 만에 저렇게 20-30m 상승한 지점에서 회전 날개 한 개가 먼저 튀어나가고 나서 나머지 날개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군 측은 수리온 전력화 이후 여러 유형의 사고와 결함이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기본 설계 결함, 기체 및 장비 결함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마리논이 최초의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을 해병대 작전에 맞게 날개를 접이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일부 장비를 추가한 버전이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주간 용어 돋보기, 오늘은 마린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첨단 국산 헬기 수리온을 개조해 만든 마린온은 UH-1H와 UH-60의 중간 크기인 길이 19m, 높이 5m로 완전 무장 병력 9명을 태우고 시속 265km의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고 7.62mm 기관총 2정도 무장돼 있는데요. 육상과 해상, 함정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체 내 해수 방염 처리로 부식을 예방했고 헬기 회전 날개 접이 장치를 추가해 좁은 함정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배 위에 착륙할 수 있도록 저렇게 날개를 접이식으로 바꾸고 연료 탱크를 2개 정도 추가하는 등등의 이런 많은 개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혹여 설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또 수리온과 마린온 동일한 프로펠러와 기어박스가 장착돼 있는 건데요. 이 수리온은 기체 진동이 심해 그 윈드실드 앞 유리가 이제 자주 파손이 됐고요. 또 프레임, 이 뼈대에 금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고 기체도 진동이 심해서 여러 차례 정비를 받았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기어박스 관련해서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이 마리온과 수리온의 원형 모델인 유럽산 헬기 이 쿠거와 슈퍼 푸마가 있습니다. 2014년에 노르웨이에서 이 슈퍼 푸마의 회전 날개가 떨어지는 사고로 13명이 사망한 사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신반장이 아주 군사 전문가군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와 같은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원인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군요. 네, 당시에 그 노르웨이 사고 조사위원회가 프로펠러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박스 내 기어 중 하나가 균열로 튀어나갔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프로펠러와 이 기어박스를 연결하는 그 구조물이 파괴된 것이다. 이런 발표를 내놨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고 반장. 그 이번 사고 관련해서요.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과거 결함이 있던 헬기라고 해서 마치 수리온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감사원이 지적했던 결빙 문제는 완벽하게 개량됐다면서 기체 결함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기체 결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체 결함을 배제하는 청와대 논평은 명백히 사고조사위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희생자들 2번 죽이고 유족 가슴에 대목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더 청와대에서 그 신임 해군 참모총장 임명식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희생장병들에 대해서 네. 깊은 애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군복무 중에 순직한 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 그분들의 희생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잘 챙겨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을 제대로 신속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에 사고가 국산 헬기 개조한 상황에서 난 사고라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크다. 제대로 진상규명에 힘써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외교안보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그 북한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1년 새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최 반장. 네, 미국 NBC 방송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 몽키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미국의 즉각적인 최대 안보 위협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1위가 러시아, 2위가 이슬람, IS에 이어서 응답자 21%가 북한을 꼽았습니다.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4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북한이 1위, 이어 이슬람,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사는 미 본토 도달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ICBM 도발 이후 실시되어서 당시 응답자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미국이 중대전쟁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되고 북한 도발이 멈추면서 안보 불안도 감소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트위터 올려서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돕기로 했다. 비핵화 잘 진행되고 있고 서두를 필요 없다. 북한에겐 엄청난 혜택과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자, 폼페이오 장관도요, 비핵화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북한이 유해 송환을 통해 이 전략적 변화를 만들 희망적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 혁신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를 취소한 적도 있는데 규제 혁신 작업의 어떤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아무래도 의료 분야가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장 방문에 특별히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요 다시 한번 좀 다뤄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상임위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바쁜 곳은 법사위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재판거래 의혹 수사 등 주요한 현안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오늘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한 논의가 많이 오갔고 각종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세 역시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먼저 이 내용을 짚어본 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 관련 속보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일을 안 한다, 발목 잡기만 한다는 따가운 눈초리 때문이었을까요? 법사위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눈에 띄게 소위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위원장을 뽑자마자 간사 선임을 마쳤고 오늘은 세 번째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사위원들은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각각 9명씩 반반으로 구성이 돼 그동안 법조계 출신으로 편중됐던 것에 비해서 다양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비법조인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배정이 돼 시작부터 논란이 일기는 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과거 박지원, 김진태 의원도 재판을 받는 동안 법사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중인 의원이 법사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법사위원이 된 최이배 의원이 발의해놨지만 물론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어제 대법원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받은 법사위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살벌했는데요. 발단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현 정부에 유리하게 결론을 낼 테니까 이런 걸 해달라. 상고법원을 해달라. 이 가능해요? 그런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판 거래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셔야죠.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이라 해가지고 묻지도 못합니까? 자, 지금 가르치시면 안 되죠, 국민들을. 제가 국민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장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를 보는 위원장석에 앉아 있을 땐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신경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진 겁니다. 11년째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평화와 정의 간사 박지원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간사석에서 해달라. 업무보고 듣고 난 뒤에 의논해도 될 일 계세요 좀. 제가 발언하는데 왜 위원장이 그래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국회 관례상 항상 위원장은 내려와서 질문을 할 권한이 있고 위원장석에서 군림식으로 관계 장관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상황이 4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대 때 전반기 후반기 민주당 위원장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만 끝끝내 박지원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물론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초반에다 의원들 간 상견례를 마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고성까지는 오가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이 정도 신경전이라면 전반기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하는 건데 지금? 뭐다 사태질이야? 소리. 내 양심상 법사위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 합법위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 선배들 앞에 뭐라고 신발이야. 그냥 버릇 따르지 마세요. 국정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닌데 무슨 나이를 따지고 버릇을 따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법사위 주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그리고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관계부처에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상 상대편을 향한 공세를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활약이 기대되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법무실장, 그다음 인권국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어제 왔었던 법제처장 김의수,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또 법무부, 검찰, 신설위원회 3개 중에 2곳의 위원장이 민변 출신입니다. 전부 다 청와대에서 오다 받았습니까? 장관은 지금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 소개소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혹시나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네, 이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요,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음주 뺑소니 사건 무마 의혹을 언급하면서 반격을 펼쳤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김주수 차관이 낯술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인데 봐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벌금 1,000만 원이 약식 명령으로 청구가 됐고 재판 없이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 더 이상 구체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법무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을 빼놓으면 또 섭섭할 텐데요. 역시 처음 법사위원이 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직전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였다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영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실 탈탈 털고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고발장 대필 사건까지 납니다. 검찰이 대소소예요? 얼마나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의 가장 나쁜 모습을 그러한 민낯을 보여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자, 오늘 발제는 법사위 소식으로 채워드렸는데요. 그 외 다른 검찰 수사와 재판 소식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 현안 놓고 무차별 공방입니다. 네, 법사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거래 등 다른 이제 사건 수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의가 오갈 걸로 예상이 됐고 또 실제로 질의가 오갔습니다. 여당에서는 법무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신 반장. 네,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 공수처 설치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만 떠넘겨 놓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인 건데 이춘석 의원은 장관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와서 설명하거나 법사위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적이 있느냐라면서 공수처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님께서 행사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밑에 있는 간부들이 행사를 많이 만든대요. 참모들이 이 내부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더 관심 가질까 봐 행사 많이 만들어서 그리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 공직비리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하셔야지 검찰에서 알아서 하시라 간부들이 알아서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네, 이 한국당은 검찰이 편파,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선동,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역대 최악의 표적 수사라며 야당 의원에 대한 망신만 주고 용두사미로 끝난 사건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정가빈 의원은 30대 그룹 중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그룹이 없다며 검찰이 기업을 범죄 집단인 것처럼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삼성그룹을 노조 와해 혐의로 10차례나 압수수색을 하고 대표적인 예가 이 대한항공 수사입니다. 경찰, 검찰 등 8개 조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마치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하이에나가 먹잇감이 있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달들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 내지 조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네, 지금 이제 한국당 정가빈 의원의 발언도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지만요.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관련해서요.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해서는요. 군의 특별수사단 수사에 검찰이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김관진 전 장관 등 민간인들이 많다.
라면서 수사 공조 여부를 박상기 장관한테 물었는데요. 박 장관은 공안부서에서 협력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당시 계엄령이 검토될 만한 이 상황이었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박 장관은 자발적인 집회였다. 촛불 집회는 자발적인 집회였다면서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엄령 문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지금 이제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당시 기무사 그 간부들, 그 문건에 관계됐던 그 기무사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금 속도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수사에. 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계엄령 TF 실무 담당자 약 15명 규모라고 합니다. 어제 기무사 요원 3명을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서 오늘도 4명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실무자들로 일단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조현천 당시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된 것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합참과 수방사, 특전사 등 모든 부대에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문건을 제출하라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대해선 국방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이 해당 부대를 순회하면서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고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며칠 동안 관련 부대들을 모두 순회할 것이라면서 이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수집하면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저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에서도 그 24일이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다음 주에 오갈 텐데 그리고 오늘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또 열렸어요.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기무사를 해체하는 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온다면 이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러한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것 같아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이 기관은 더 이상 존치가 어렵겠다. 이러한 논의가 된다면 새로운 방향의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장 위원장은 기무사를 대신할 새로운 정보기관의 예를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기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이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 정보기관을 설립한다거나 또는 이 방위사업청처럼 국군 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청으로 독립할 경우에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의 수시 점검을 받고 지금처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아주 과감한 개혁을 준비 중이군요. 자,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 간단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검의 첫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후 되고 3시에 있나요? 아직 모르겠네. 정확히 끝났다는 얘기. 예, 하니까 뭐 아직 끝나진 않았겠죠? 모르겠어요.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3시에 열린 거죠. 네네네. 네.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열렸는데요. 이 도 변호사 뭐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등 이렇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이제 위조된 증거물을 제출한 혐의 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한 걸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 이러면 정치권을 향한 특검 수사 약간 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 측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걸로 봅니다. 네, 일단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이요. 노 원내대표가 이 산채로 불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직접 2천만 원을 받았고 또 3천만 원은 서울에서 쇼핑백에 담아 지역구인 경남 창원까지 가서 노 원내대표의 부인 운전기사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출국 직전 노 원내대표는 결백하다는 입장에서 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노 원내대표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노 원내대표를 믿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오늘 밤 많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 때 다루지는 못하고요.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기무사 개혁위 해체 논의할 정도로 심각,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 당대표 경선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최재성, 김두관 의원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역시 관심은 이해찬 의원의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의원 주변에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출마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고민은 거의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배현진, 박종진 후보 누르고 당선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지도부가 2020년 총선에서 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취임 2개월 내에 이 공천룰을 확정을 하고 시스템에 의한 예측 가능한 공천을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이상 우리 당에서 공천 기득권도, 공천 불이익도, 공천의 억울함도 없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명운이 당대표 자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어서 김두관 의원입니다. 한때 리틀 노무현 이런 별명으로 불리면서 친노 적자로 분류가 된 적도 있었지만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경선에서 붙으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됐죠.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 당내 분열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건데, 자, 출마 선언문 거의 반성문에 가까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분열주의의 가장 앞에 섰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갈등과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정치적 미래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렸던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결국 이 키는 이해찬 의원이 쥐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장고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아슬아슬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틀리면 망신이긴 한데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제가 월드컵 그 한국 독일전 제가 2대0을 맞춘 그 촉으로 네, 한번 네, 좀 왔어요. 이해찬 의원 출마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 네,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출마 선언을 미리 했던 이 송영길 의원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지난번 상해까지 가서 총리님한테 제가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왜 아무 말을 안 했겠느냐? 내가 나갈 건데?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벌써 몇몇 분들이 너 만약에 틀리면 어쩔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틀리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우리 복 부장의 태극권 시범, 복 부장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도 말도 없이 그런 얘기 어떡해요. 네, 저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해찬 국무총리 어제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회의에서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됐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직장 내 왕따 괴롭힘 문제 정말 학교뿐 아니고 어른들만 있는 이 직장에서도 문제이기는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 내 왕따 피해자들, 학생들이야 상담 기관이라도 있어서 한다지만 이 어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벙어리 이 냉가슴만 앓는 거죠. 그 심각성 통계로도 나타났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보면요. 직장인의 73.3%가 이 괴롭힘을 경험을 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이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거죠. 자, 정부 대책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아예 그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을 하고 또 이런 관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토록 의무화하고 또 피해자에게 만약에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그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낙연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젊은 세대는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를 상사가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사들의 의식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정치부 회의 직딩가족 여러분, 이젠 정말 참지 마시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십시오. 양반장, 저 질문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당장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부의 공식 팥쥐잖아요. 그동안 뭐 부장하고 양반장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최 반장을 언제 괴롭혀요? 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왔지. 아, 지금 또 우리 정부 대책에 나왔다고 하니까 겁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말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디오 판독? 중요한 거를 지금 놓친 거죠. 한 표 차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하지만 제가 조금 혹시 부르진 마요. 네, 매일 낮 5시면 난 다정해를 봐.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2번 했어요. 불가요. 국문학과잖아요. 아, 그렇죠.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합시다. 네. 영어 자, 못합니다. 근데 국문학과 출신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종영이는 못해요. 아, 그래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저질 댄스를 출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싶었는데 거의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약간 뭐 제 특집인가요? 네. 또 근데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걸 괴롭힘으로 느꼈다면 미안하긴 한데 일단 좀 끝나고 남아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지켜보는 눈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따로 얘기를 합시다. 이따가 끝나고 회의 끝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부장이 잘못하셨네요. 네. 반장도 있잖아요. 네, 부장이 잘못하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공천 헌금 등등 이 불법 정치자금 11억 9천만 원 받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쭉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뭐 의원직 상실 이런 걸 걱정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죠. 무려 징역 7년 그리고 벌금 1억 6천만 원 또 추징금도 있습니다. 6억 8천여만 원. 자, 지난 연말에 난 흑수저 국회의원이다. 보좌관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는가 하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니까 갑자기 하면서 이쪽이네요. 심장혈관 수술을 받는다고 입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우현 의원 하반기 지금 국회 원구성할 때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지금 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의원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세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꼬박꼬박 이 의원님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25일에 진행이 되잖아요. 대진표가 이제 얼추 짜여졌는데 토요일까지가 이제 등록 마감이고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도 다뤘지만은 박범계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어서 김진표, 송영길, 그리고 이제 오늘은 최재성, 김두관 의원이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김부겸,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최 반장? 뭐 이종걸 의원이 이종걸 있습니다. 의원? 네. 내일쯤 출마 기자회견 할 걸로 보이고요. 예전에 또 김근태계로 불렸던 민평년 소속 설훈, 이인영 의원 오늘도 만나서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을 가졌는데 현재로서는 두 사람 다 출마를 하고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밀어준다. 이렇게 갈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석현 의원 출마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결국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왔는데 신 반장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해찬 의원의 선택에 달려있다. 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이 의원이 원래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속전속결하는 스타일인데 유독 이번에 좀 고민이 길어진다라고 할 정도고요. 그래서 후보 등록 당일에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반응을 좀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건강한 당청 관계를 위해서 또 당이 정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무게감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 너무 올드한 이미지다. 후진들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청와대도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상반된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이해찬 의원에 대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견제 분위기도 좀 감지가 돼요. 사실 뭐 기존 주자들 입장에서는 안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9세대와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이게 김진표 의원을 겨냥한 얘기로 보이는데 이해찬 의원은 그보다 더 윗세대인 만큼 양수 겸장이겠죠. 이 김진표 의원 역시도 이 의원을 겨냥해 다음 총선의 성패는 경제 문제에 달렸다는 걸 이해찬 의원도 알 것이라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26일 예비 경선이 열립니다. 생각보다 후보가 많아서요. 3명이 통과하는 컷오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그걸 봐야 전대 구도도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 1차 컷오프는요. 권리당원이 하는 게 아니라 460여 명 정도의 중앙위원들 투표로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당원이나 일반인들의 참여가 안 됩니다. 중앙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요.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또 당의 각 특위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 뭐 권리당원에 비해서 가급적 이 당내 세력 간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게 합종연횡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런 점에 비춰보면 지금 출마 선언한 후보들, 할 후보들 이렇게 중에서 컷오프 탈락할 것 같은 후보들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데 부장 좀 맞춰볼까요? 하지 마요. 또 틀리면 또 벌칙은 저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요즘 허리 아파가지고 태극권 잘 못해요. 네. 자,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서서히 이제 뭐 8월 25일이니까 뭐 대진표도 이제 짜여지고요.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한다면서요, 최 반장? 네, 그런데요. 당대표 경선 경쟁률보다 최고위원 경선 경쟁률이 더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컷오프는 8명을 걸러내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애초에 지원자가 8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뭐 컷오프도 치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박광온, 남인순, 박정, 김혜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 유승희, 박주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 김혜영, 박주민 모두 초선 의원이고요. 맞아요, 초선이죠. 예.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초선의 당 대표를 하긴 했지만 좀 경우가 다른 것이고 초선 최고위원은 흔치 않은 상황인데 뭐 당 안팎에서도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관례 비춰보면은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이면 뭐 분명하고요. 그 화제를 좀 바꿔서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서 수년간 억대 월급을 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어요. 네, 어제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맞아요. 네,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인 NK의 박윤소 회장 며느리 김모 씨가 바로 김무성 의원의 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지난번에 그 수원대 교수 딸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수원대 교수가 차녀고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그 보도된 사람이 장녀인 겁니다. 예. 아무튼 이 김 씨가 NK의 자회사 더 세이프트라는 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출근을 거의 안 한 채 매달 실수령액 307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된 건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5년 동안 받은 금액이 3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뭐 속보들이 꽤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더 세이프트 그 회사 대표가 남편 박모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남편이 부인에게 월급을 준 할 때 그런 경우인데 김무성 의원이나 그 회사 측의 해명이나 설명이 있어요? 뭐 일단 김무성 의원 자꾸 가족들이 구설에 오르니까 네.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일단은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 드릴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 씨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회장도 입장을 내놨는데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조만간 박 회장과 회사 임원들을 불러서 횡령, 배임 혐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김 의원의 차녀의 경우는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고 또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도 있었고요. 뭐 아들인 탤런트 고윤 씨를 제외하고서는 구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다뤘죠. 덕이 아니고 DJ DOC. DJ DOC가 재헌절 축하 기념 그 열린음악회에서 자유한국당 디스한 데 대해서 KBS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출 발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국회 쪽에 양해를 구했고
그 시청자들이 좀 불편해할 부분은 편집해서 방송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KBS가 내놨다는 그런 속보를 전하겠습니다. 그냥 역시나 DJ 덕이 더 입에 잘 맞으시죠? 예전 초반에는 예전에 DJ 덕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아무튼 DOC입니다. DOC가 맞아요. 예.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최재성, 김두관 출마, 이해찬은 막판 장고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방위와 보건복지위 등 국회 상임위 개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아까 이제 그 법사위 내용도 좀 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관련 상임위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도 있었지만은 후반기 국회 구성 첫 주인 만큼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훈훈한 광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후반기 국회 주요 모습, 또 개헌 관련한 속보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첫 회의에서인지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훈훈한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안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분들과 함께 국방위원을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을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존경하는 우리 또 좋은 분들과 함께 기라성 같은 분들하고 업무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한 네, 이렇게 대부분 영광이다, 감사하다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는 와중에 짧고 굵은 박지원 의원의 소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직 처음 맡아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습니다. 자, 어제는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원내대표단 방미 인사에서도 훈훈한 덕담이 오갔습니다. 초당적인 이런 노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단의 방미 계획을 추진해 준 여당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리 서먹서먹한 관계라도 같이 부대끼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다가 함께 출장을 가서 친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단 방미에서도 국회 운영 방향 등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진정한 협치의 그런 상식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협의와 스킨십을 가져서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민생을 위한 네, 감사와 존경이 넘치는 국회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다만 이래놓고 며칠 못 가서 다시 막말과 고성이 오갈까 봐 걱정도 됩니다. 어제만 해도 아까 여당 발제에서 잠깐 보셨듯이 법사위에서 덕담을 주고받은 뒤 바로 여상규 위원장의 편파 진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어쨌든 초반에만 반짝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훈훈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꺼져가던 개헌 불씨에 문희상 의장이 연일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헌 전도사 수준입니다. 엊그제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을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는데 어제도 개헌 적극 추진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개헌이 안 되고 촛불혁명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국민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 의장 기자간담회에 아주 익숙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코청천 의장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든든합니다. 모범 답안지 있을 것 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이건 모범 답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 전임자죠. 이 정강현 반장 국회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직 국회의장들도 개헌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영호 전 의장은 구조적 문제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크다는 것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줄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민주당으로 복귀한 정세균 전 의장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위를 1년 반이나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뭐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결단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 결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당장 보수 야당은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 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개헌을 위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의 개헌 불씨 살리기에 친정인 여당과 청와대는 떨떠름한 분위기입니다. 개헌의 문제는 하나의 이 경제 민생 입법들을 제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개헌 논의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도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임 사흘째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차 김 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문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번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제 뜻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야당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했다는 말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한병도 수석이 대신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참여정부 당시에 정책실장으로서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의 위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소회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 김병준 위원장 비대위원장 취임 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안 이야기로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아까 커피 자판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말이 앞으로 비판을 많이 할 테니 양해해달라 뭐 이런 뜻은 아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협치 강조하는 국회, 막말 고성 사라질까? 네, 고반장이 마지막에 이제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 그 인선 또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인데요. 그 비대위 관련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신 반장이 좀 소개할래요? 네, 핵심 당직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각각 김용태, 홍철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아, 김용태 의원이 됐어요? 네, 특히 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담당하는 굉장히 핵심 당직이잖아요. 네. 이 김용태 신임 사무총장 상당히 친박계와 악연이 깊은데 그 지난해 20대 총선 참패 직후에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내정이 돼서 그때 이제 친박계에게 막장 공천에 책임 묻겠다 이렇게 정면 선언을 했다가 친박계의 반발로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뭐 전국이 뭐 인원이 안 차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비서실장에 임명된 재선의 홍철호 의원, 이 바른정당 복당파인데 이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의 비서실장 담당했던 굉장히 소장파로 불리는 인물이고요. 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김선동 의원이 임명됐고 수석 대변인에는 윤현석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네, 복당파 또 소장파 그 상당히 개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하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일단 그런 인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이 다 수도권 기반입니다. 그러네요. 네, 양천 쪽이죠. 이거 보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자유한국당이 TK 지역당으로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색깔을 좀 빼려는 포석도 있지 않나 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나저나 어제 김병준 위원장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든지 그런 구상을 밝혔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뭐 논란거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임 대통령 구속 책임이 국민들에게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부장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들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보시죠. 뭐. 그 두 분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분을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뭐 우리 국민이고 또 뭐 자유한국당이고 좋게 보면은 또 넓게 보면 투표를 한 우리 국민들이고 또 그분들을 감옥에 넣은 것도 우리 결국 대한민국 국가고 그렇습니다. 자, 뭐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도 잘못했다, 감옥에 넣은 대한민국도 잘못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각종 비리, 뭐 부패 혐의로 구속된 게 어떻게 국민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냐라는 지금 뭐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연계성이 많았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참여정부 때 했던 특히 산업정책으로서의 신성장 동력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말하자면 뭐 정성을 많이 쏟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이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또 이외에도 뭐 세종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 여러 부분에서 연속성이 상당히 많았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역사 인식은 조금 다르긴 했다. 이렇게 살짝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 선임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또 여러 가지 반박하는,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놨고 또 그에 대해서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재반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관련한 또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죠. 네, 당장 처음 비판글을 올렸던 전재수 의원이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출세와 입식 양명을 위해 장사할 게 너무 분명해 보여서 제가 그쪽 일 열심히 하시라, 다만 노 대통령님 입에 올리지 마시라 했던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임 대통령 구속이 국민들 책임이라는 김병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안민석 의원이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의 인식이 수수대 끝에 앉은 잠자리처럼 위험해 보인다. 국정농단도 국민 책임이냐? 국민을 호구로 보지 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발언을 둘러싼 논란, 또 여당의 비판도 있지만은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를 좀 보면요, 그 개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공천권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김병준식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오늘 한국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협위원장직을 우리 비대위원장님한테 맡기는 건 어떠냐 하는 그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의하신 분도 있고 그것까지 그게 뭐 아니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다수가 당협위원장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특활비가 요즘 논란거리잖아요. 뭐 문희상 의장도 뭐 특활비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관련한 소송이 또 있었는데 결론이 국회가 또 패소했죠.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업무 추진비 이 내역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비례민주주의 연대라는 단체 이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에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걸 국회가 거부하니까 지난해 4월 이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자, 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개가 확정되는 거죠. 네, 국회가 항소를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지난 5월에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비슷한 소송에서 내역 공개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2011년부터 13년까지의 내역 공개를 요청했던 건데 네. 그래서 참여연대가 그때 뭐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는지 뭐 이런 내역들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네, 좋습니다. 국회 특활비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문희상 의장도 일단 개혁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속보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가 또 전격적으로 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좀 관련한 속보를 좀 챙기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초선 의원들 김병준의 힘 실어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쏘는 정치의 강지혁입니다. 찜통 더비에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숨진 4살 어린이에 대한 부검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부 충격에 의해 숨진 것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사망 원인과 시점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복부장이 한컷 정치에서도 지적했지만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왜 제대로 확인조차 안 했는지, 또 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보육교사는 즉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는 인솔교사가 알아서 챙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인솔교사는 차 안에서 7세 아이 둘이 소란을 피워서 이를 제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량에 CCTV나 블랙박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막 자꾸만 애기 사진 출신을 해서 못 걸어놓고 그냥 바닥에다 엎어놓고 그냥 아주 그냥 뭐 너무 불쌍해. 그 5살 먹은 게 그 열기 속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CCTV도 없고 뭐 블랙박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게 있겠어요? 2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광주에서 당시 4살 어린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피해 아동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도로교통법 53조 4항에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합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사건은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건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어린이 통합 사고 날 때마다 주장하는 게 우리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책을 도입하자. 어린이 통합버스에는 가장 끝쪽에 책 버튼을 설치해 놓고요. 이 운전자가 끝까지 가서 책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려야 됩니다. 뭐 얘기로는 차에서 막 비상벨이 막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도입했습니다. 경보 장치나 내부에 움직임이 있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에 모두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이런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2년 전에 발의했었지만 대안 반영 폐기됐습니다. 제작진이 권 의원 측에 문의한 결과 경보장치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지, 또 그 범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할 건지, 혹은 학원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동승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대안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법안 자체는 폐기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관련 청원이 300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경보장치 부착뿐 아니라 등하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라, 문을 열어놓게 해라, 이렇게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의식 강화,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고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요. 보물선 테마주 널뛰기, 금감원 투자유입니다. 저희도 다뤘던 사안이지만 울릉도 앞바다에서 150조 원 규모의 해저 보물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주식은 이틀간 상한가를 찍다가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급락하기도 했죠. 그러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풍문에 의존한 투자를 할 경우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글쎄요, 금융당국의 대응이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묻지마식 투자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후 5시 정각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할 얘기 없어요? 고반장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 쳐다